이윽고 산 위에 해가 누엿누엿져서 오래 머물 수 없었다. 마침내 산 오른쪽을 따라 내려가는데 지세가 물동이를 쏟아붓듯이 정상과 발치가 딱 달라붙어서 편안히 걸을 길이 없었다. 이 산은 사면이 모두 깎아서 만든 것처럼 가팔랐다. 채 피지 않은 부용꽃처럼 맑고 빼어나며 전하하고 수려해 그 기상이 바라보는 이에게 기쁨이 솟게 했다. 그래서 당진과 면천 두 고을 사람들은 이 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한다. 나는 게으르고 귀찮아하는 성격이라 사실 여행도 싫어한다. 그런데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떠나고 나면 언제나 평생의 추억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내서 떠나려 하고 있다. 낯선 곳에서 자면 긴장 때문에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낮에도 혹시 도둑이나 소매치기를 만나면 어쩌나 싶어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성큼성큼 걷는 탓에 몸까지 딱딱해지고 안전한 호텔 부지 안에서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고 있어도 이렇게 굉장한 산과 바다가 있다니 전혀 현실감이 없네 하고서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실감을 느끼지 못한다. 왠지 몸이 나른하고 피로하고 다음에 이어질 일정을 이리저리 생각할 뿐이다. 그러나 여행의 마법은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야 비로소 발휘되는 듯하다. 좁고 어수선한 집에서 어지럽게 얽힌 전선에 가린 뿌연 하늘을 바라볼 때나 친구들과 차를 마시면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면 불현듯 여행길에서 보았던 경치가 눈앞에 떠오르곤 한다. 한없이 투명한 바다에 거대한 가오리가 허이허이 헤엄치는 모습, 뾰족한 산정에 빛이 비쳐 생긴 짙은 그림자, 그런 풍경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그제야 나는 비로소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갔다 오길 잘했네 하고 생각한다. 지적 자유는 물질적인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신은 지적 자유에 달려 있지요. 그리고 여성은 그저 200년 동안이 아니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여성은 아테네 노예의 아들보다도 지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성에게는 시를 쓸 수 있는 일말의 기회도 없었던 거지요. 이러한 이유로 나는 돈과 자기만의 방을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소하고 아무리 광범위한 주제라도 망설이지 말고 어떤 종류의 책이라도 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싯줄을 강속에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게 되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웃게느니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워 나를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국경의 밤이 걸어오고 여명의 길이 밝아올 때 나는 세 개의 토박이 마을과 그 작은 방들을 순례해왔다. 흙과 돌과 나무로 지은 어둑한 방이지만 자기만의 터무니와 기억의 흔적과 삶의 이야기가 흐르는 방, 가족과 친구와 차를 마시고 빵을 나누며 탁 트인 삶의 생기로 가득한 방들이었다. 아이들은 집안에 아로새겨진 가풍과 미풍, 그 기운과 성정에 감싸여 자라고 그것은 고유한 내면의 느낌과 태도로 스며든다. 내 작은 방은 하나의 은신처이자 전망대이다. 격변하는 세계의 숨가쁨 속에서 나 자신을 지켜낼 독립된 장소. 내 영혼이 깊은 숨을 쉬는 오롯한 성소가 필요하다. 인간은 세계가 다 점령되고 타락해도 최후의 영토인 내 심신을 지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나를 마주하는 자기만의 방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소생하고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내 작은 방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자기만의 방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행위와 마음이 세계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이니 대학교 2학년 7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다자키 스쿠루는 거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사이 20살 생일을 맞이했지만 그 기념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런 나날 속에서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는지 지금도 그는 이유를 잘 모른다. 그때라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지방을 넘어서는 일 따위 날달걀 하나 들이켜는 것보다 간단했는데 스크루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죽음에 대한 마음이 너무도 순수하고 강렬하여 거기에 걸맞은 구체적인 죽음의 수단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없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구체성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다. 만일 그때 손이 닿는 곳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면 그는 거침없이 열어젖혔을 것이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말하자면 일상의 연속으로서.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문을 발견하지 못했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신문도 읽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성욕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다 피로해지면 밖으로 나와 근처를 하염없이 걸었다. 또는 역으로 가 벤치에 앉아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차를 언제까지나 바라보았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보니 고양이를 높은 제우에 봉하고 날마다 진수정찬을 먹인다 하더라도 그 공과 그 덕을 보답하기에 부족할 터인데 어찌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하여 이런 의혹을 품었던 것인가. 너 고양이는 강직하여 해를 당할 뻔했고 나는 의심하여 너를 잘못 죽일 뻔했다. 내가 병아리에게는 인자했지만 너에게는 인자하지 못했구나. 오히려 쥐의 편이 되어 그 원수를 갚아주려 했으니 이 어찌 바른 도리라 하겠는가. 아, 천하에는 사리가 무궁무진하고 사람이 대처하는 방도도 오만 가지로 다르다. 의심해선 안 될 것을 의심하고 의심할 것을 의심하지 않는구나. 의심할 것과 의심하지 않을 것의 차이는
혀끝만 하지만 나중에는 천리만큼 커지는 법이다. 이치에 맞게 헤아리지 않고 사심을 가지고 헤아리거나 실상에 근거하지 않고 비슷한 것만 더듬다가는 병아리와 쥐가 있으면 반드시 고양이에게 의심을 품고 말리라. 아이놈을 불러 이 일을 기록하고 스스로 맹서하노라. 혈기가 있는 존재라면 사람부터 소, 말, 돼지, 양, 곤충, 개미에 이르기까지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다 같습니다. 어찌 큰 것만 죽기 싫어하고 작은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와 이의 죽음은 같으므로 예를 들어 대답한 것입니다. 어찌 일부러 놀린 것이겠습니까? 그대가 믿지 못하겠거든 그대의 10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한 몸에 있는 것은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두 피와 살이 있으므로 똑같이 아픈 법입니다. 더구나 각기 생명을 받은 존재로 어찌 저것은 죽기를 싫어하고 이것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대는 물러가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달팽이 뿔을 쇠뿔처럼 보고 메추리를 붕새와 똑같이 여긴 뒤에야 나는 그대와 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릴 적에도 그렇고 좀 더 자라서도 그랬다. 나는 몸의 변화무쌍한 윤곽선과 후미진 곳을 탐색하기를 좋아했다. 내 몸은 정신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었다. 영혼이 편치 않을 때면 몸도 편치 않았다. 공포에 사로잡히면 몸부터 떨렸다. 어색하거나 좋아서 흥분하면 몸이 붉게 달아올랐다. 사랑을 할 때면 심장이 마구 뛰었고 다리도 움찔거렸다. 몸이 내게 끈기 있게 버티라고 요구할 때면 기꺼이 그렇게 했다. 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바를 다했다. 몸과 영혼이 온전한 한 덩어리였다. 하지만 이제 한쪽이 다른 쪽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 나의 내밀함 혹은 정체성이 거기에 숨어 있다. 몸에 고유한 어떤 도리가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생명력은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몸이 사랑을 통하여 해방되는 것이 좋았다. 이제 몸은 욕망 앞에서 침묵한다. 이제 몸에게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배신자에게는 최소한의 활력만 내어줄 테다. 몸이 전처럼 아름답지 않아서 혹은 전과 달라졌거나 쓸모없어서가 아니다. 몸은 이제 내 편이 아니다. 몸이 아름답거나 추한 문제하고는 상관없다. 내 숨이 붙어있을 몇 달간 그저 몸이 움직여주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아직도 걷고 싶다. 세상 끝까지라도 걷고 싶다. 나는 팔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기를 좋아했다. 사소한 몸짓도 일종의 언어, 내 심장의 언어였다. 나의 여성성, 나의 무의식의 언어였다. 춤을 출 줄 알면 좋을 텐데 나는 춤이 서툴다. 춤추는 법 따위는 모른다. 그냥 음악에 맞춰 몸 흔들기를 좋아한다. 내 마음속의 음악이든 귀로 듣는 음악이든 그렇게 본능에 이끌려 추는 춤이 좋다. 바람은 건조하고 이슬은 깨끗했으니 8월은 아름다운 계절이다. 물은 흐르고 산은 고요했으니 북한산은 아름다운 명승이다. 온화하고 유쾌하며 순수하고 잘생긴 두세 명의 군자는 모두 아름다운 선비들이다. 이런 분들과 이런 명승지에서 논이뤘으니 어떻게 유람이 아름답지 않으랴. 자동에 들르니 아름다웠고 세검정에 오르니 아름다웠고 승가사 문 위에 오르니 아름다웠고 문수사 문에 오르니 아름다웠고 대성문 위에서 조망하니 아름다웠고 중흥동 어귀를 들어가니 아름다웠고 용암봉에 오르니 아름다웠고 백운대 아래 기슭을 굽어보니 아름다웠고 상운산 동구가 아름다웠고
연폭이 매우 아름다웠고 대서문이 아름다웠고 서수구도 아름다웠고 칠유함은 극히 아름다웠고 백운동과 청하동의 입구도 아름다웠고 산영루가 매우 아름다웠고 송가장도 아름다웠고 정릉 동구도 아름다웠고 동대문방 모래톱에서 말들이 떼지어 달리는 것을 보니 아름다웠다. 사흘 만에 다시 성안으로 들어와서 푸른 주렴이 드리운 가게와 뽀얀 먼지 속 수레와 말을 보니 더욱 아름다웠다. 아침도 아름답고 저녁도 아름다우며 맑은 날도 아름답고 흐린 날도 아름다웠다. 산도 아름답고 물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름답고 바위도 아름다웠다. 먼 곳을 바라봐도 아름답고 가까이 다가가 보아도 아름다웠다. 부처도 아름다웠고 승려도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안주가 없었어도 막걸리가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어도 나무꾼 노래가 아름다웠다. 요컨대 그윽하면서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상쾌하면서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툭 트여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위태로워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담백하여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화려하여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조용하여 아름다운 것이 있었고 쓸쓸하여 아름다운 것이 있었다. 어디를 가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고 어울려 있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다. 아름다운 것이 이토록 많단 말인가. 나는 말한다. 아름답기 때문에 왔다. 이런 아름다움이 없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소피아는 침대 시트를 텐트로 가지고 갔다. 해가 질 때 놀이집을 닫고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완전히 혼자 협곡으로 갔다. 협곡은 이날 저녁 아주 멀리 떨어진 오지 신들도 사람들도 스카우트들도 모두 잊어버린 곳이 되었다. 이제 길어질 밤을 기다리는 외딴 곳이었다. 소피아는 지퍼로 된 문을 닫고는 담요를 턱까지 덮었다. 노란 텐트는 지는 햇볕을 받아 따뜻해졌고 갑자기 작고 아늑한 곳이 되었다.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었고 아무도 내다볼 수 없었다. 소피아는 빛과 침묵에 꽁꽁 쌓여 누워 있었다. 해가 떨어질 때 텐트는 붉은색이 되었고 소피아는 이미 잠든 상태였다. 여름이 깊어 밤이 꽤 길어진 지 오래여서 잠에서 깬 소피아는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새 한 마리가 협곡 위를 날아가며 먼저 가까운 곳에서 이어서 멀리서 울었다. 평화로운 밤이었고 바닷소리가 들렸다. 협곡을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 움직이는 것처럼 자갈을 밟는 소리가 났다. 텐트가 막아준다고 해도 들판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밤이 가까이 밀려들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제각기 다른 소리로 울었고 어둠 속에는 낯선 움직임과 빛으로 가득했다. 아무도 이를 설명하거나 추적해 따라갈 수 없었다. 아무도 그 모습을 묘사할 수 없었다. 소피아는 난생 처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보았다. 협곡 밖으로 나가보니 처음으로 발가락과 발바닥에 들판이 와닿는 게 느껴졌다. 차가운 알갱이들이 느껴졌고 엄청나게 복잡한 대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변했다. 자갈과 젖은 풀, 크고 매끄러운 돌들 사이로 가끔 덤불만큼 키가 큰 식물들이 소피아의 다리에 와닿았다. 들판은 검었지만 하늘과 바다에는 흐릿하게 남아 회색의 빛이 있었다. 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소피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텐트에서 자는 게 어땠는지 말이야. 할머니가 외쳤다.
할머니는 담배를 눌러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 나라에서 여자애들은 텐트에서 잘 수 없었어. 쉽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걸 가능하게 했지. 아주 즐거웠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네. 새들이 다시 울었다. 한 무리가 날아가면서 내내 울었다. 창에는 불을 켜놓았기 때문에 바깥에 덮인 밤이 실제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다. 그럼 어떤지 내가 이야기할게. 소피아가 말했다. 모든 소리가 더 잘 들려. 그리고 텐트는 아주 작지. 소피아는 잘 생각해보고 말을 이어갔다. 아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모든 소리가 다 들리니까 참 좋아. 그래, 할머니가 말했다. 밖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리지. 소피아가 떠난 다음 할머니는 담요에 몸을 감고 텐트에서 자는 게 어땠는지 기억을 더듬었다. 이제 좀 기억났다. 사실 꽤 많이 기억났다. 여러 인상들이 새로 돌아왔다. 점점 더 많이. 동틀녘이 되자 추웠지만 체온으로 편히 잘 수 있었다.